잠에서 다 깨셨죠? 맑은 정신으로 오늘 뜻깊은 시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반도 운명의 일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비운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또한 꿈과 희망이 미래를 잇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은 통일만 된다면 우리는 세계의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 이제 7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고 또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만큼의 그런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90이었는데 바로 그 핵 폐기 공동선언 또는 그 2005년에 9.19 또 선언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대단히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되었으니까 그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좀 국군이 다하지 못해서 이런 그 역사적인 비극을 낳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 그 정부는 반드시 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상해 임시 정부가 있었지만은 당시에 독립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시 정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군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1940년 비로소 광복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국군이 창설이 되어집니다. 이런 정예 부대가 만들어져서 곧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좀 일본군과 싸워서 해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좀 의욕이 넘쳤던 우리 그 광복군들의 모습을 내가 봅니다만은 불행스럽게도 이분들이 한반도에 투입하기 전에 일본이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빨리 광복이 왔으니까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불행의 씨앗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우리 스스로 시키지 못하고 북쪽에는 차샤고프가 이끄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하지 준장이 이끄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 민족은 이제 미소 간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신탁동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1945년에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신탁동지가 끝나는 1948년도에 비로소 우리가 독립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프랑스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프랑스도 독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잊어버렸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그 프랑스 지도입니다만은 빨간 부분이 독일이 점령 지역이고 물론 나중엔 다 점령이 됩니다만은 비시 정부라 해서 파리 수도를 버리고 비시에 와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걸 비시 정부라고 그래요. 프랑스에. 이때 그 비시 정부의 순회가 뭐냐면 베팅이라는 그런 그 1차 대전에 독일군을 물리친 좀 나라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비시 정부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게 항복해가지고 이 독일군에게 협조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두골 장군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그분이 이러한 BC 정부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워요. 이것이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정부입니다. 이 프랑스 망명정부가 영국에서 유럽으로 진격할 때 같이 진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프랑스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프랑스군이 독일군을 무장 해제했기 때문에 바로 프랑스 국가가 회복이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무장 해제를 시키지 못하고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해서 결국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게 됐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신탁동지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3년 늦게 정부를 수립하게 된 그런 하나의 문제고, 또 그것이 38선을 그어지게 된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 요원인 15명은 즉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이 연합군 측에서 임시정부로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해방이 된 후 한 100일 만에 결국에 각자 개인의 그 신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의 일성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27년간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을 발을 들여놓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나는 지금 5일 중경을 떠나 상해로 와서 22일까지 머무르다가 23일 상해를 떠나 당일 경성에 도착됐습니다. 당신은 서울을 경성이라 했죠. 나와 나의 강요 일동은 한갓 평민의 자격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는 프랑스의 임시정부와 달리 연합군에 의해서 임시정부로서의 인정을 못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데 연합군 한 일원이 되어서 상륙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다시는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점령이 돼가지고 신탁동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분단이 되는 과정 속은 많은 국제 연합이 카이로 회담도 있었고 또 얄타 회담도 있었고 독일에서 있는 포츠담 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한반도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모두가 얘기는 됐지만 분명한 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속 국가로서의 참 서러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모스크바 3상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신탁동지로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는 분단이라는 하나의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미군이 지금 38이라는 두 글자를 썼습니다. 당시에 이 글자를 쓸 때 아마 이분도 그랬을 것이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멀지 않아 우리는 통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난삼아 썼던 하나의 글이 이렇게 영구한 분단이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민족상징이 벌어지고 오늘까지 남북 간에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참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8선이라는 글을 써놓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있으니까 남북한의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게 그냥 산보 다니듯이 남과 북을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38선이라는 선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군이 이제 일본이 망하고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945년 6월 15일 일본이 항복은 하지만은
그 다음날 16일에 미군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결국 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는 그런 하나의 좀 이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 일각에서는 어떤 소리 나느냐? 자, 태평양 전쟁은 미군이 주도해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 점령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욱이 소련은 이제 만주와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나 이 북해도 홋카이도를 분할 점령하자고 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냐? 아시아가 여기에 소련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그런 격이 되고, 결국 아시아의 이 방공 라인이 그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미군은 18일 날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열도는 일본이 전부 다 통치를 하고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한반도가 이 일본 열도를 때문에 결국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분단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샬 장군이 에이브 링컨 장군에게 한반도를 어느 선으로 끌었으면 좋겠느냐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샬 장군의 그 직속 부하였던 디스크 장군이 던 리스커 장군이 대령이죠. 대령이 제안이 뭐냐면은 한반도를 39도선에서 분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어진 것이 38도선이고 39도선이면 바로 평양 밑에입니다. 가장 폭이 좀 짧습니다. 폭이 짧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도 방어하기 쉽고 또 모든 점에서 38도보다 낫다는 것이 딘러스코의 좀 대령의 그런 그 이견이죠. 자, 여기에서 그것을 반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샬 장군이 참모 에브 링컨 장군이 바로 38도선을 들고 나옵니다. 38도선을 들고 나요. 왜 38도냐 하면은 그분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정치학자 예일대학교 지리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이론에 의하면은 세계 인류 역사는 38도 선 밑에서 문명이 발생했지만은 이제 그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 38도 위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인물들도 다 38도 선 위에서 탄생했고 또 모든 문명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자르는데 39도 선보다 38도 선이 좋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38도 선으로 이 조지 링컨 장군의 제의에 의해서 38도 선으로 그어지게 됐다. 자, 이렇게 39도 선에서 잘랐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하기도 좋고 유사시에, 그리고 또한 한반도가 가운데 미군이 점령적이 더 넓으니까 모든 점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링컨 장군의 제안에 의해서 38도 선으로 그어지게 됐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39도 선과 38도 선 1도 차이지만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6.25라든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1도 선의 운명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딘러스 그 대령의 말대로 39도 선에만 끌었다면은 과연 가정은 없습니다만 역사 속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남한적이 넓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리한데
결국 조지 링컨 장군의 이견에 의해서 38도선으로 거졌다. 이런 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8도선을 통해서 북위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38선이 영원한 분단선으로 굳어져 버리게 됐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에드워드 로닝 장군의 회고록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실을 몰랐었는데 결국 이분의 그런 회고록에 의해서 나오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큰 실수였다. 39도선으로 결정했다면 방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더불어 수많은 미군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과 영원한 운명이 될 38도선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회고록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운명이 좀 안타까운 그런 그 사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6.25 전쟁이 발발한 그런 하나의 과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만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렇죠? 40일 만에 이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트루먼 정부는 한반도를 이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을 그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으로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예,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무장관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제 그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새벽 아침이었고 그리고 미국은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아침이 새벽이고 그러면 12시간 정도 차이니까 미국은 토요일날 저녁쯤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공휴일이 뭐 휴일을 맞이했으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그 인디펜던스 그 자기 고향에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국무장관으로부터 지금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무초 대사에 의하면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결국에 우리나라를 떠날 때 고문단만 넘기고 이 전쟁이 끝나자 떠났는데 그때 라인을 지은 것이 애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만 애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 1월 20일 그 내셔널 클럽에서 강연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바로 아시아의 위기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시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열도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안보 라인을 걷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완전히 이 미국의 안보 라인에서 배제되어진 거예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김일성이가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엔군이 결성돼서 16개국이 참전을 했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젊은이들이 피를 냈습니다만은 결국 6.25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의 사정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렇죠? 이웃집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뭐 사촌이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는 상당히 혼란한 시대를 거쳐갔습니다. 즉 해방이 되자마자 이런 그 이념 분쟁이 이런 게 표출이 돼가지고 그 좌익과 우익 이런 그 분열 상황 속에 있으면서 결국 1950년 우리는 안보의 불감증에 의해 가지고 북해군이 새벽에 침략하게 되었다. 그래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그런 비극적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다행스럽게도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이란 것은 모든 그 군사적 전문가들의 얘기가 5,000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5분의 1의 확률도 아니고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그런 메거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모두가 반대했죠. 근데 그분의 뜻심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됨으로 알마 이것은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늘이 천우신주로 도와서 결국 이 한반도를 살렸다. 우리가 알다시피 40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으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는 제주도로 후퇴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영도 다리아 밑에 다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미군은 또 일본으로 철수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란 것은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 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5,000분의 1의 확률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결국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밀렸느냐면은 평택에서 영월 하고 여기에 삼척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중공군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택까지 밀린 거예요. 평택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과거처럼 낙동강까지 밀리고 또 거기서 밀리면 결국에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는 제주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엔군이 뭘 제의하냐면 여기서 휴전을 하자 이런 제의가 나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죠. 여기서 휴전하다. 그러니까 미군도 지쳤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1950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믿고 미군은 전력을 투입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미군이 많은 사상자가 났고 한국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다시 서울이 또다시 이제 함락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평택, 영월, 삼척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건져보겠자 유엔군이 이제 휴전을 제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휴전을 제의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건 당시에 그 전쟁은 한국도 유엔군 한 일원으로 들어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엔군이 이렇게 제의를 해서 모든 참전국가가 다 손을 들었어요. 자, 근데 중공군이 여기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우신조입니다. 만약에 그때 중공군이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휴전회담이 성립됐으면 바로 38선이 아니라 바로 영월, 삼척, 평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만 되면 또 모르지만 밀리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 순간에 결국 모태똥이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천우신조로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미군이 휴전안에 동의하였다. 휴전안은 그러니까 미군도 이제 동의해. 유엔군이 제안하니까 미군이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안은 1월 13일 유엔 총회 제1원회에서 통과되어 중국에 제시되었다. 그것은 현 위치, 그러니까 평택, 영월, 삼척 그 현 위치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이 철수한다. 중공군도 그리고 유엔군도 그리고 한반도의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휴전 성립 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개최 대만 및 중국의 유엔 가입 등 국동 문제들을 논의한다. 이런 세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모 대통령한테 휴전을 건의했더니 모 대통령이 거절해버렸어요. 이것이 하늘이 도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의 한 수가 어디야? 바로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고 5,000분의 1 확률로 두 번째 바로 이 영월, 삼척 그리고 이 평택선에서 모태통이가
결국 그 휴전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의 천호신제였고 신의 한 수였다. 자, 이때 미8군 사령관이 리치웨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사령관인데 자기 몸에다 수류탄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주 2차전 당시에 좀 영웅이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휴전이 뭐 성립이 안 됐으니까 다시 이제 북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공군을 이제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봤더니 뭐 방비가 허술해요. 방비가 허술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군도 지쳤지만은 중공군도 지친 거예요. 그럼 전쟁은 여름철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겨울에 가서 중공군이 개입하고 미군들도 금방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겨울 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갔고, 그리고 또 미군 병사들 가운데는 저 텍사스 같은 여름만 있는 그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엄청난 추위를 견딜 수 없었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좀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리치웨이 장군이 중공군을 좀 수세보니까 방비가 허술해요. 그래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진격. 자, 그래서 이 한반도의 전쟁 가운데 3대 전쟁이 있어요. 그 하나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거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만일 다부동 전투에 졌으면 그냥 밀려 내려왔어요. 부산까지. 그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잘 막았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 상륙지대. 또 하나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군이 뭐는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그럼 패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가 대단히 중요한 전투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정까지 이렇게 치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이렇게 치러진 하나의 전쟁인데, 이게 그 장진호는 우리가 뭐 낙림산맥, 이 낙림산맥에 있는 그 곳에 있는 그 호수고, 가장 이것이 개마고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m, 2000m의 그 좀 고원지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대예요. 얼마나 그 춥기에 이런 그 좀 그 고원지대에서 전투를 하게 되죠. 이 장진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국동군 10군단장이죠. 10군단장 아놀드 10군단장이 바로 미 해병 1사단 사단장한테, 그 사람이 스미스 사단장입니다. 이 스미스 사단장한테 장진호로 진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장진호로 진격해서 지금 평양에 미8군이 있는데 미8군과 합류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미스 사령관은 이제 그 아놀드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해병 제1사단은 대단히 용감한 그 좀 사단인데,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고 나서 다시 동해로 와서 원산 그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산 앞바다에 그 좀 이 소련군이 북한군이 바다에 지뢰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지뢰를 제거하느라고 한 20일이 소모됩니다. 늦게 가요. 늦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장진로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이미 중공군은 압록강을 넘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로 가는 것을 알고 그들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 중공군 9단인 7개 사단 12만 명이 그럼 이 1개 사단을 포위하는 거예요. 1개 사단이 12,000명이에요. 미 해병 1개 사단이 장진호로 가는데 바로 중공군 9단인 7개 사단 12만 명이 이렇게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암리까지 가다가 이제는 후퇴를 하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는 후퇴를 하는데, 후퇴가 이것이 좀 원만히 안 된다. 이미 포위 상태니까. 포위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일촉즉발의 그런 괴멸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 12,000명이라는 1개 사단이 이 중공군에 의해서 괴멸될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1개 사단이 괴멸되는 것도
좀 대단한 그 얘기지만은 이것이 어떻게냐,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겠느냐. 우리가 75년에 그 베트남 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근데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이 언제 평화 회담을 이루게 되느냐면은 68년도 구정공세로 인해서 결국에 전쟁은 이기고 있었는데 미국의 언론에 의해서 결국 전쟁을 접고 평화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공의 구정공세에 의해서 사이공에 있는 미군의 대사관이 불을 타요. 이것을 바라보던 미국 국민들은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지고 있구나. 왜 우리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전쟁 반대론이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군부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화회담을 하게 되고 그 평화회담에 속아서 결국에 월명이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남베트남을 침략해서 월명으로 통일이 됐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만일에 이 장진호 전투에서 일개 사단이 몰살하면 이것은 미국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여론의 질타를 받고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에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12,000명이 지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전쟁이에요. 근데 이미 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추위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추위가 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는 해병 제1사단이라는 것은 최정예 부대입니다. 미군에서. 해병사단인데 그것은 2차 대전에서도 혁혁한 공적을 세웠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도 이 해병사단이 참여를 해서 성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자 2차 대전에 공적을 세웠던 그런 그 병사들은 퇴역을 했고 신병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그런 병사들이 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제1해병사단은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퇴역했다가 모집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당시에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이제 여기 참여한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좀 이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부상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상병들을 데리고 후퇴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이제 부상병들을 수송합니다. 당시에 바다와 이제 하늘은 모두가 유엔군이 다 이제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으로 이제 부상병들을 이제 후송하는 입장에서 국동군 수정사령관 터너 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스미스 그 사령관한테 장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럼 공중으로 후퇴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 후퇴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소장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후퇴를 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해병사단이 최정예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나 우리 좀 보통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살잖아요. 이게 군이 그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후퇴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일에 후퇴를 한다면 12,000명이 후퇴를 하는데 어떠냐? 비행장 활주로를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적어도 2개 대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럼 2개 대대는 다 다른 사람은 다 공중으로 후퇴를 하는데 2개 대대는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그 사령관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도 같이 살아야.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육로를 거쳐서 다시 함흥으로 철수하는 철수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수를 이제 하는 과정은 정말로 어렵겠죠. 그냥 그 추위에 후퇴하는 것도 어려운데 중공군 12만 명의 그 포위가 좁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미군만이 이렇게 강추위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왜? 추위는 미군한테는 오고 중공군에는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장비는 너무나 허술해요. 얘기를 들으면
좀 양발도 안 신은 맨발로 좀 전투하는 그런 병사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미군은 그래도 장비가 대단히 좋으니까 그런 장비에 의존해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후퇴하는 가운데 민간인도 같이 따라 나와요. 민간인도. 그 지역에 이제 오다 보면 불악에서 이제 같이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들이 참 훌륭한 것은 민간인도 끌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민간인도 따라서 함흥으로 철수하는 대열에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병 제1사단이 어떤 그 좀 사단이냐? 요걸 좀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아까 보면 최정예 부대라고 그랬죠. 이 최정예 부대가 그럼 좀 전쟁터에서 누볐던 그런 역사를 한번 잠시 살펴본다면 2차전 당시에 일본이 지금 점령 지역이 이 정도로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만 제쳐로 누기냐 이 북쪽을 점령해서 그야말로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미얀마까지 이렇게 완전히 중국의 중일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먹혀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히 중국이 포위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은 여기에 과다칼라 섬, 이것이 과다칼라 섬입니다. 이 과다칼라 섬에 비행장을 건설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호주를 폭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행장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군이 상륙해서 이 건설한 일본군들을 다 이렇게 좀 포로로 잡거나 그러면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다칼라 섬이 미군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 섬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호주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이 과다칼라 섬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재탈환하기 위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이때가 되냐? 이 과다칼라 섬을 그러면 점령한 그 군대가 미 제1해병사단입니다. 아까 가장 용감한 우리 장진호에서 전투했던 미 제1해병사단이에요. 미 제1해병사단을 상대로 해서 이 일본군이 탈환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집기 연대가 한 900명을 데리고 가서 탈환 작전을 하는데 전부가 죽습니다. 900명 갔다가 800명이 죽고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다나 두치 소장이 약 5,000명을 이끌고 다시 상륙합니다. 근데 그 제1해병 소대의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이 되죠. 그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이 센다이에 있는 여기가 센다이에 있습니다. 이 센다이에 주둔대는 일본의 최정예부대 보병 2사단 이 사단을 여기에 투입해요. 이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 2사단도 6개월 만에 박살이 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약 3만 5천 병력이 투입돼서 10,000명밖에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최정예 부대도 묻힐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예 부대가 말하면 미 해병사단이에요. 미 제1해병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진호 전투를 완전히 후퇴할 수, 거기서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후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후퇴를 합니다. 사상자가 얼마나 되냐? 약 3,890명 정도. 그 중에 사망자가 한 400명 정도 나옵니다. 실종자까지 합쳐서 한 400명. 그 나머지 이제 부상자들인데 미군은 어디 가든지 자기의 동료를 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동료의 시체까지도 끌고 와요. 그래서 시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시체를 메고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중공군은 얼마나 희생됐냐면 약 12만 명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2만 5천 명이 전사하고 12,5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약 그러니까 7개 사단의 병력의 3분의 1이 희생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추우니까 그들이 병력 손실이 그런 사상자를 제외하고도 그런 병력 손실이 상당히 많이 온 거죠. 자, 이것이 결국에 결정타를 맞는 겁니다. 중공군에 있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미국의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밀고 이제 올라갔다가 일사후퇴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월, 그러면 여기 평택, 영월, 삼척선을 이게 거져서 여기서 휴전을 맺으려 하다가 휴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공군이 내려왔는데 더 조금만 내려오면 과거처럼 부산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더 밀리질 않는 거예요. 왜 밀리지 않느냐? 수도 서울까지는 함락시켜 놓고 왜 안 밀리냐?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내려오는 게 물론 좌익과 우익이 있단 말이야. 병력이 그 구분을 했었는데 이미 서쪽으로 내려온 부대는 내려왔는데 이 동쪽에 있는 군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진호에서 미군과 싸우느라고 전력이 다 소모돼 버렸어.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죽고 부상을 당하고 전력 손실 때문에 한쪽 날개가 결국 꺾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공군 전 전력이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 리치웨이 장군이 중공군을 쑤셔보니까 방어가 허술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 이제 진격을 올라가게 됩니다. 리치웨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진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옵니다. 자꾸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8도 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영월선에 가서 이제 다시 리치웨이 장군이 이끌고 올라가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지금은 현재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 밀고 미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군에서 이제는 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52년도에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이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그분이 선거 공약이 뭐냐? 한국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어차피 빨리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양쪽 다 지쳐있는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지쳤으니까 결국 그 회담을 제의하게 되는데 먼저 미국 쪽에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의를 하는 것도 서로 이제 명분 싸움이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내가 먼저 휴전하자. 그러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안 하다가 미군에서 실제로 이제 얘기가 납니다. 미 국무부에서 38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을 하자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그것이 공식적인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 이제 유엔 그 대사가 바로 말라크 대사인데 이 말리크 대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련이 중재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말리크 대사가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휴전을 하자 이런 그 정식적인 제의가 와서 그 제의를 하는데 6월 20일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제안에 수락하는 거죠. 즉 미군이 해놓고 오늘 소련이 중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방송함으로써 그걸 수락한다는 입장에서 6월 25일 날 이렇게 수락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합니다. 6월 30일 유엔군 사령관 리치웨이 장군이 휴전회담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개성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다시 판문점으로 10월 달에는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중심한 한국 정부는 이 휴전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엔군이 힘을 빌어서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휴전을 해버리면 영구 분단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대통령이 강력한 하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반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유엔군을 중심으로 해서 판문점에서 이렇게 이제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판문점이란 어떤 곳이냐? 우리 지도상에 판문점이라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중국. 왜?
중공군하고 이제 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 중국에서 뭐냐면 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뭐냐면 지명이 어때요? 우리 그때 당시 지명이 넓은다리, 넓은다리. 그러니까 그 넓은다리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였냐면 아마 조선시대 어떤 왕이 뭐 임진왜란이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또랑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널빤지를 아마 이렇게 넣고 건넜던가 봐요. 그래서 넓은 다리 이렇게 이름이 지명이 붙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넓은 다리란 말이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판자하고 문자에서 판문. 그리고 또 거기에 여기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요거에. 그래서 여기 담배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문점이다. 우리가 이제 점포라 그러잖아요. 점포. 그래서 판문점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장소로 말하면 경기도 파주시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은 진서면 어흥리가 되는 것이고 또 북쪽의 지도로 말하면 그것은 개성특별시 특급시 판문구 판문리 이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보면은 62km 위에 있는 것이고 평양에서 보면 215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판문점입니다. 이 판문점에서 양측 대표들이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 국민들이 뭐는 휴전 반대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대통령 뜻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38선에서 휴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이론을 세워서 이렇게 휴전 반대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좀 학생들도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38선 휴전 결사 반대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8선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 중공군 쪽이나 북한 쪽에서는 과거의 38선 그대로 긋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지도 보겠습니다만은 전선이 강원도 쪽으로는 많이 올라갔어요. 동해는 좀 서쪽으로는 미군이 담당했기 때문에 개성 밑으로 내려왔지만은 38선을 긋자. 미군 입장에서는 유엔군 입장에서 아니다. 현 상태로 좀 휴전 협정을 하자. 그래서 그 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포로 교환이죠. 서로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교환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난항의 문제가 돼서 굉장히 그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포로 숫자를 보면은 유엔군이 포로가 13만 2,474명으로 이제 그 누계가 나왔고 그리고 공산군은 11,559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들이 그 이야기가 뭐냐? 포로로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귀순했다. 북한 쪽으로 다 귀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포로가 아니다는 거죠. 귀순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왔다. 귀순했다. 그러니까 그건 포로의 숫자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포로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거제도에 있었어요. 이게 거제도. 거제도에. 지금도 이제 포로 수용소 그 역사 박물관이 있죠. 이렇게 거제도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뭐 좀 기독교 목사가 와서 예배 보는 그런 북한에도 이 북한 병사들만 아니라 이제 서울이 수복되니까 거기서 또 징용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이 원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보단 북한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좀 북한군 가운데 정말로 공산주의가 좋아서 북괴군이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징집에 의해서 좀 북괴군이 되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도 많았다. 이게 지금 예배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거제도에서 포로 수용소. 자, 이렇게 포로 수용소 이제 포로가 약 한 8만 명 정도가 포로가 수용이 됐었어요. 근데 미군의 포로 소장이 이제 수용소 소장이 뭐냐면
그 침공 포로들에게 감금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풀려나지만은 감금이 되고, 또 침공과 반공 이 포로들 간의 싸움이 극렬하게 벌어져요. 막 살인도 벌어지고. 자, 이래서 유엔군 측에서 반공 포로들만 이제 따로 이제 수용하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산, 마산, 그리고 저 광주, 그리고 또 이제 그 논산, 대구, 영천, 부천, 이렇게 7군데에 분산해서 그냥 반공포로들을 다 이게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반공포로란 게 뭐냐? 공산주의가 되어서 싸우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할 수 없이 징집되어서, 징집되어서 타이에 의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싸우기 싫었는데 그 사람들, 북한군에 의해서 결국에 싸우다가 포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명률이면 90%가 문명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가 어쩌고저쩌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즉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포로돼서 공산주의가 싫다는 사람이 반공포로라 그래요. 침공포로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오직 무력으로 통일해야겠다는 진념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 그래서 그 7군데에 분산 수용이 됐던 겁니다. 거제도에서. 자, 그런데 이제 미군 쪽에서는 휴전을 강행하고 우리로서는 휴전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1951년 6월 6일 날 누구야? 해병사령관이죠. 해병사령관 원용덕 소장입니다. 해병사령관 원용덕 소장을 부릅니다. 경무대로 불러서 7개에 분산되어 있는 약 한 4만 명 가까운 포로들을 석방시켜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신 절대 유엔군을 뭐냐면 총으로 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걸 못했을 때는 너희들이 다 자결해라. 이런 명령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를 배치해서 7개 분산되어 있는 포로들을 이제 분산하는데, 그 포로 수용소로 누가 관장하느냐? 이 전쟁이 지금 유엔군이 맡아서 하는 전쟁이라는 게, 유엔군 산하의 포로 수용소가 지금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반공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 국군들이 그것을 병력이 투입돼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할은 유엔군이지만은. 자, 그래서 손쉽게 그들이 대통령의 뜻을 알리고 국군들에게,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를 만나는데, 만나서 어떻게 되냐? 총은 겨눌 수 없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주머니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고춧가루, 폭탄을 가지고 왔어요. 고춧가루를 한 줌을 딱 쥐고 그냥 눈에다 뿌려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매운 것도 못 먹잖아요. 근데 눈에 뿌려버리니까 눈을 못 뜨고 그냥 막 헤맬 때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땠어? 이제 그 유엔군은 포로들을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재수감하기 잡으러.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면서 어디냐? 발각되면 뭐라냐? 이건 우리 아들이다, 이게. 우리 아들이다. 이게 포로 수용소에 같은 그런, 포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다. 우리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엔군들이 뭐 알겠어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뭐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도와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다 탈출을 해서 성공하고, 이것이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엔군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는데, 한갓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군 포로들을 자기 마음대로 석방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톱뉴스가 되고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회담이 결렬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렬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줄기차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뭐냐면 휴전 반대를 외치게 되고, 미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대통령을 달래가지고 휴전을 해서 미군이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또 그랬어요. 근데 이 노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이 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건국과 동시에 좀 6.25 전쟁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 노인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6.25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모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공우 7이요 과는 3이다. 그러니까 공으로 과를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 대통령을 추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은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과만, 예를 들어 4.19 혁명은 독재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줄기차게 그러고 그다음 뭐 친일이니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들을 상당히 뒤집어 쓰는 거죠. 사실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 사람을 미워했어요. 친일한 적도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노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과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정말로 자신 넘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군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 노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제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냐, 말을 안 듣니까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이만한 인물이 이 전쟁의 좀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거할 것을 이제 다 취소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휴전을 하되 미군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이 상호 방위 조약은 뭐냐? 이 나라가 다시 6.25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미군이 와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미군이 뭣도 모르게 하여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군으로 주둔했는데 다음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오겠느냐는 거예요. 베트남도 그랬잖아요. 떠나간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 곧 온다고 했지만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 대통령 어때야? 지금 전쟁의 좀 상황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전쟁이 끝난 후에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북괴군이 밀려온다면은 한국군으로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미군이 필요하다. 그럼 미군이 뭐냐면 전쟁에 다시 개입하려면 어떠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한다. 서로가 도와준다는 그런 하나의 조약입니다. 그때 당시에 필리핀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필리핀하고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그런 얘기는 뭐냐? 무제한 언제까지라도 방위 조약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하나의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가 결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을 듭니다. 이 노 대통령의 그런 끈질긴 그 성격 때문에 결국에 미군이 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이 결국 그 상위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해서 한반도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죠. 오는 장면입니다. 하여튼 그 전에 밀고 당기는 그런 막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한반도의 휴전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인을 맺게 되죠. 그게 포로 교환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포로 교환의 문제는 뭐냐? 국제법상으로 뭐냐면 그 포로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서 반드시 포로 교환이 하게 될 때는 그 상대방 포로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령에 따라서 북으로 가야 되고 북에 있는 포로들은 남으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방공 포로는 석방이 됐잖아. 그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포로들의 이사를 존중해서 결국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채택이 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공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전쟁을 통해서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약 500만이 희생이 됐습니다. 500만이.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동시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에 지금 38선이 뭐 27일 날 우리가 양 정상이 만나서 평화회담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평화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양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와갔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그동안에 오히려 두 정상이 만나는 바람에 저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이 나타나게 됐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은 지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는 재래식 그런 무기를 가진 전쟁이었어요. 지금 핵과 미사일 이런 최첨단을 가지고 치러진 전쟁이기 때문에 몇 천만이 더 죽어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적어도 이산가족이 1,000만 명, 그리고 미망인이 30만. 그러니까 전선에 자기 남편들이 싸우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아가 10만. 우리 한국군만 17만 8,569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사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합치면 500만이 희생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여곡절 중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중국의 팽덕회 또는 김일성 우리 한국의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 이렇게 해서 휴전협정이 조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인이 됐어요. 이렇게 조인과 된 것 동시에 8월 8일 날 변형태 외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덜러스 미 국무장관이 아까 오셨다 그러죠. 오셔서 결국에 여기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상위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산업 발전을 일으켜서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패전 국가로서의 그야말로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군이 내정 간섭할 수 있을 때처럼 그렇게 모든 조약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왜 그 미군이 일본이 경제 성장을 그렇게 빨리 이룰 수 있었느냐? 안보는 미국이 책임져 줬어요. 안보는. 그러니까 군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군대에 투입되는 일본 1년 예산이 약 42, 3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400조 되죠. 우리 1년 예산에 10분의 1이 국방비에 투입된단 말이죠. 그것이 만약에 군대가 38선이 북한이 적성 국가가 아니고 그냥 국경선이라면 그렇게 투입할 필요 없지요. 그럼 그걸 어디에 들어가냐? 복지로 돌린다면 정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복지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국방을 지켜야 되는 그 예산이 그렇게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경제 성장을 급속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나마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이 한반도를 전쟁 이후에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손은 괭이 들고 한 손은 총을 들어서 결국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결국 근대화를 이루었고 세계 6번째 경제대국을 이루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미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라 그러고 여러 가지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그래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미군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미군이 만일 철수한다면 우리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물론 좀 병력은 좀 떨어지고 군비는 월등하지만은 비대칭 전략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핵도 미사일은 있지만 핵이 없잖아요. 아무리 우수한 전략 전술과 그리고 최신 병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핵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핵이 수도권에서 히로시마에 터진 것만큼 하나 터지면은 얼마나 죽느냐? 몇백만이 죽는 거예요. 산업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이런 사실로 봤을 때 결국 오늘의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책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하고 덜러스 국무장관이 악수하는 장면. 이것이 그 이듬해 1954년 그리고 11월 달에 비로소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1년 이후죠. 발효가 돼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좀 주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서로 자국에 뭐냐면 침해를 당했을 때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반도의 전쟁이나 침해를 당하면 미군이 오는 건 당연하고 또 미군이 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침해를 당하면 한국군이 거기 가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걸 봤을 때 미군 입장에서는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 뭐 재개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방적으로 뭐냐면 우리 한국이 유리하게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그 업적이 뭐냐? 약소 국가고 이제 전쟁터에서 잿더미밖에 안 남은 이 나라가 큰 소리 쳐가지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굴복시켜가지고 이 조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애국가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신이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개방할 때가 1887년인가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약속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 지금 조약을 맺는데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뭐냐면 당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그 방위 조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이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시 네 가지 요구를 했어요. 이승만은 첫째, 상위 방위 조약을 보장한다. 둘째는 경제 원조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외적으로 침략을 받으면 자기 군대를 보내주겠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잿더미였으니까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경제 원조도 해달라. 그래서 초건 모피로 연명하던 우리에게 그나마 밀가루도 오고 옥수수도 와서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다.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그리고 한국의 방공포로는 비무장지대로 이송해서 중립군 송항위원회에 인도한다. 정치회담도 시한을 90일로 뭐 안 되면 다시 90일로 연장하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에 유리한 방위 조약을 맺히는데 그 첫째가 좀 두만강과 압록강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가 그러면 유일한 합법 정부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자각시키는 그런 경우예요. 또 필요할 경우 한반도 근해에 미군 육해공군이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설치한다. 이런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무력이 그렇게 이제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국은 장기간 경제 원조를 하는데 얼마 2억 달러를 원조해 준다. 이것이고 그리고 한국군 220개 사단을 준강시켜 준다. 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대단한 성과는 그 노 대통령의 진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고 좀 이로 인해서 그동안 미군이 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얼마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니체 장군이 이제 얘기가 이랬습니다. 이승만의 무력 통일론을 집요했고 한국은 인적 자원이 많으므로 무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이 용감한 노신사에 대해 존경과 동정을 금할 길이 없다. 공산당에 대한 증오와 그 자신이 국민을 위해 매우 편견에 가득 차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미국한테. 약속 국가의 전 대통령으로서 그는 전 생애를 통해 헌신한 그의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이같이 행동하고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 대통령의 그런 진념에 의해서 한반도에 이러한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이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 공원입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을 이활하는 조국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 딸을 기린다는 그런 하나의 좀 비문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얼마나 이 땅에 와서 희생이 되느냐. 전사자만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 실종자가 3,737명, 포로가 4,430명이 희생돼서 이 조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희생을 각오를 하라.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유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